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죠.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있습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복부 비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과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성질환,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 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뇨병 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현재 약 5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 3분 중에 1분 정도는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환자분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550만 당뇨병 시대를 생각하면 국민병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곳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명실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인슐린 분비가 좀 망가진 이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골든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네.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네.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 굉장히 방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네.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래도 검진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식후 혈당의 일종인데 경구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식후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 혈당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 외에도 이러한 당화 혈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 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 혈당 또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네.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력이 감소한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예.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단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예.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 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네.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은 눈이나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재신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네.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네.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네. 등산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네.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단계 이런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네.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2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화혈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네. 이제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 양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네.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 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예.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예.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예.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럼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예.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예.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네.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토대 위에서 예.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네.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네.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네.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네.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2~3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네.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네.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예.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네.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예.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네.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예.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예.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차이가 당연히 크죠. 네.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간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네.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도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 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네. 또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간 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 및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닙, 렘바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네. 현재는 면역 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하는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네.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예.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네.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네.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네.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들이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네.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타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받는 정기 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특히 간염,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아서 간경병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 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 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 수치 검사입니다. 네. 그럼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수치 혈액검사와 알파타단백 같은 종양표시자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 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나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서도 요즘 심심찮게 좀 간암 발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의 간암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요.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암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이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 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둘 다 나쁜 습관이 되겠죠. 네.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암 발생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증상이 없을 때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B형, C형 간염 검사와 예방 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 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 검진을
시에 가셔서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